그러면 이때까지 과거 얘기하던 것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오자면 한일 관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한일 관계는 왜 중요한가? 현대 외교라는 거는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외교 플랫폼들을 우리가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돼요. 거기는 유엔도 있고, 뭐 한미일 협의도 있고, 한중일 협의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뭐 IAEA도 있고, 뭐 수많은 국제기구, 국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수많은 플랫폼들에 우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들어와 있어요. 같이 헤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이즈가 우리보다 좀 더 크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헤엄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우리 앞으로 수영해서 전진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면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방해가 되겠죠.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중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랑 블로커를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가지고 우리는 대륙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 팀이 돼가지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외교적인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일본의 중요성이 별로 없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추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거를 안 하는 중국, 독재체제가 있는 북한,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러시아, 일본, 미국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한미일 체제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국력 신장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일 관계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본이 중요한 것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옆에 북핵도 있고 뭐 중국도 바로 옆에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꾸 퀘스천 마크가 붙어가고 있다 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 합의가 또 번복되고 그 다음에 징용 문제로도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하면서 한국은 그 합의했던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바꾸는구나. 믿을만하지 않다 우리가. 라는 식의 인식이 일본에서 확산이 됐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일본의 전략가들이라든가 외교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 중국의 자장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설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갔다 온 다음에도 일본 안에서 무슨 교과서 검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들, 뭐 강제징용이 아니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우리 국내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본의 작태를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구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무성의하구나. 저런 자기 나라 안에서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우리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일본 안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 대신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라고 그래서 이제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꿔. 교과서 내용 다 바꿔. 다 바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외교 정책의 조직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 행정 조직의 루틴에 따라서 그냥 굴러가는 것도 대단히 많아요. 그 자율성을 가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본 측에도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교과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를 바꿀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루틴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졌으니까 교과서의 기술 내용도 다 바꾸고 독도에 대한 입장도 바꾸고 다 그런 식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시다 총리 내지는 자민당의 다수 의견이 한일 관계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려줘야죠. 근데 과연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도쿄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왜 기존의 모든 갈등 현안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사실은 너무 장밋빛 그 전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이제. 근데 이제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다. 뭐 군국주의가 뭐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로 서로 협력해서 신뢰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맞긴 해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돈도 없는 나라가 지금 그래도 되나? 그 우경화가 의미가 뭔지 물어보면은 이제 제대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경화가 뭐냐. 이게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이제 과거의 어떤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하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뭐 이제 우경화라고 해도 좋은데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군비를 증강하겠다. 뭐 이런 거를 과연 그 자체를 우경화로 볼 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아니, 별로 많이 안 증강했어요. 지금 일본은 국방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이후로 GDP의 1% 선에서 그냥 못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경제 성장도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십 년째.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GDP 1%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국방 예산이 늘질 않죠. 그런데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뭐 파시스트 체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국방 예산은 안 는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는 군국주의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별로 팩트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이 그 이제 기시다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뭐 2025년까지 뭐 두 배로 늘리겠다. 그렇죠.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놀랄 얘기지만 일본이 그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한국의 국방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국방 예산을 보면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어요. 매년 거의 3% 4%씩 늘어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국방 예산의 절대액과 일본의 국방 예산의 절대액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GDP가 한국의 3배거든요. 경제 규모가 3배가 차이가 나는데 국방 예산의 절대액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데 일본이 왜 자기네도 늘려요? 우리가 그들에게 위협이에요? 그것은 다른 나라가 국방 예산을 늘리면 그것은 반드시 그 국방 그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느끼는 위협보다는 지금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인 틀을 봐야 돼요. 한국이 매년 3% 4% 국방 예산을 늘렸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매년 7% 8%씩 국방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지금 중국의 국방 예산이 일본의 거의 뭐 중국의 국방 예산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제 그 연구자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거의 한 4배 5배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 예산만 놓고 보면 중국과 일본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일 회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국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잔을 반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거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국민들한테 호언장담을 하고 간 거예요. 자,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채우는 물잔이 반이고 일본이 채우는 물잔이 반인데 그 나머지 반잔의 내용이 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결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면 일본도 좀 더 화끈하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뭐 기시다 담화 이런 걸 내가지고 또 통절한 사과나 반성의 그 자세를 보여주면은 우리에게는 좀 국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치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40대 이하 그 국회의원이 중의원의 기준으로요.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50대까지 합쳐보면은 거의 반이 넘어요. 그 친구들은 동북아에 대해서 자신의 일본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 할아버지 내지 증조 할아버지의 역사예요. 그 전에 50대 이상의 일본의 정치 세대들은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살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사를 자기의 역사로 인식합니다. 최소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역사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한국을 과거 자기들과 식민, 피식민 관계에 있었던 특별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침략전쟁도 하고 식민 지배하면서 잘못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40대 이하의 일본의 세대들은 그런 의식이 대단히 약합니다. 과거사, 1945년 이전의 역사를 자기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식하는 인식이 되게 약해졌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고도 경제 성장이 끝난 다음에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 겁니다. 여유가 없는 세대예요. 경제가 줄어들고 있는 축소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정치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종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아베 담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베 담화가 이것으로써 이제는 전후라는 시대를 마감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의 사과를 마무리 짓고 다음 세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전후를 넘어서 그 다음의 세대를 살아라. 라는 합의가 일본 정계의 내부에 형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합의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시다 총리 대신이 기시다 수상이 자기가 뭔가 새로운 사과의 담화문을 내고 싶다고 해도 아마 자민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잔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로 큰 한 발자국을 일본과 손잡고 갈 거다.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번에 한일 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나머지 반 물을 채우는 걸 기대하기는 난망이로소이다. 그 바라고 있는 물잔의 반이 만약에 또 하나의 총리 담화라든가 일본 정부의 담화, 거기서 또 하나의 통전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담화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라면 그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나머지 반의 물의 성격이 어떤 거라면 우리가 그 생각을 국내 여론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수 있다면 이게 미래로 가는 한 발자국이 될 수 있다. 한일 간에 서로 이익의 공유 또 이익의 공동 증진을 통해서 그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변 환경, 대외 환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부터 좀 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안보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할 거냐, 대비할 거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북한의 그 군사적인 역량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이제 팽창되고 신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역량들을 확보함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대비, 새로운 억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바로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은 바로 10분 내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핵무기가 장착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안보 위협이죠. 그렇다면 위협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공통의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일본과 공유하는 목표거든요. 그렇다면은 목표가 공유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증진시킬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일본과는 일본은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다른 이익은 상관없고 그냥 당신들은 사과만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본다면은 같이 공통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 또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외교 전략 속에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라든가 과거사 문제가 너무 큰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좀 건설적인 그런 그 외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생님 평가하실 때 과거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자세라든가 우리 외교 전략이라든가 아쉬웠던 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을 좀 크게 갖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려면 어떤 게 좀 고쳐져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 내지는 일본이 깔아주는 판, 그 냉전의 구도, 또 자유시장 경제 질서, 소위 말해서 리버럴 오더라고 하는 그 무역 질서, 투자 질서 속에서 잘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깔아주는 그 판 속에서 미국이 주는 원조도 받고 미국이 열어주는 그 시장을 잘 활용하고 해서 이만큼 성장해온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 환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여러 가지 국제관계 규범들이 근저에서부터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경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제적인 규범도 무시하는 행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라든가 항행의 자유라든가 또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든가 국가의 영토적인 완전성의 보존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은 약소국이었을 때처럼 아니 그런 국제 규범은 큰 나라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고 깔아주겠지 이런 식의 태도로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커진 만큼 국제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그러한 국제 규범을 형성해내고 변화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역시 지금 대단히 고민이 많아요. 일본 역시 그런 국제 규범이 깔아준 틀 속에서 지금 그동안 많이 그 활동을 해온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 역할을 확보하고 더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새로운 강대국의 기반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반열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준 규범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규범을 만들어가고 규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 수준 또는 국가의 성격, 외교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업그레이드. 맞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제 세계 뭐 9대 내지는 10대 정도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몸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다면은 그에 걸맞게 우리의 전략과 외교 정책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국내지향적, 고립주의적인 과거 개도국 시절의 마인드.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훨씬 작았던 시절의 외교 정책, 외교 전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 미국만 바라본다거나 그냥 국제적인 환경 조건이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만 그것만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전략이 유효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이즈가 대단히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과 정책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우리의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사회 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국제 질서의 유지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 능동적인 그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장 교수님 모시고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얘기를 아주 기탄 없이 지금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 또는 팩트하고 다른 판단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미래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요약 삼아서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더 큰 나라가 능동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하실 거.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국제무대에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경제적인 규모도 많이 커졌고요. 그 각국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외교 정책, 그다음에 대외적인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국제적인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주장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는 그 능동적인 그 지도 국가로서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도 보다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큰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는 국제 문제가 단순히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외 토픽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의 위상이 확대되고 우리의 지평이 확대된 만큼 우리도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우리 마음 자체가 커져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날카로운 말씀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